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지? 분노에 찬 남자의 목소리가 아파트 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의 손가락이 초인종 위에서 멈췄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해가 안 됐어. 다시 설명해 주시면. 그 떨리는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민수였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녀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민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서진호는 그 위에 서서 서류 뭉치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죠. 소파에 앉은 하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서진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희미한 목소리에 소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아들에게 다가가 일으켰어요. 민수의 팔에는 푸른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내 아들에게 뭘 한 거죠? 이것이 한 달 전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연은 서울 아파트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로 55세인 박소연은 사이버 수사대 전문가로 20년을 일하다 얼마 전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비친 자신이 지친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 밑에 깊게 패인 주름은 지난 한 달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녀가 항상 믿었던 말이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흔적을 남기니까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지우려 해도 그 흔적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흔적을 따라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25살이 된 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의 정신은 부산에서의 사건 이후로 더 불안정해졌어요. 소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나는 왜 다들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소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민수의 모습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소연은 민수 옆에 앉아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수야. 절대로 내가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너를 속인 거야. 소연의 마음속에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들을 이용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었어요. 그녀는 민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3살 때였어요.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그날 남편은 짐을 쌌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난 장애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남편이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닫자 소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혼자 남겨진 소연은 눈물을 삼키며 잠든 민수를 바라봤었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둘이 잘 살자. 그날 밤 소연은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수를 지키리라고. 그리고 그 다짐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등불이 되어 주었어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긴급 출동에 야근까지 엄마로서의 시간은 항상 부족했어요. 민수가 어릴 때는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박 팀장님, 지금 당장 와야 합니다. 대형 해킹 사건이에요.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소연의 가슴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가야 할지, 아이 곁에 있어야 할지. 그럴 때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또 민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큰일이 생겼어요. 늘 미안했습니다. 어머니께도, 민수에게도.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것,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라는 것,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소연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수가 10살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연의 컴퓨터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민수야, 이거 내가 만든 거니? 소연이 놀라서 물었을 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워요. 컴퓨터는 그냥 말하는 거랑 같아요. 그냥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민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컴퓨터 언어는 그에게 모국어와 같았어요. 복잡한 코드를 마치 동화책 읽듯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여전히 민수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선생님의 말도 종종 이해하지 못했죠. 왜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봐요? 나는 그냥 진실만 말했는데. 민수가 울면서 돌아온 날, 소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달랐어요. 거짓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빈정거림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사람들은 가끔 진실이 아닌 것도 말해. 그게 사회적인 규칙이야. 이해하기 어렵지만 엄마가 도와줄게. 소연은 매일 밤 민수에게 사회적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정 카드로 표정을 익히게 했고, 대화 예절도 가르쳤어요. 힘든 날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넌 특별해.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소연의 일상은 늘 빡빡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민수의 아침을 챙기고 출근해서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은지 확인했죠. 퇴근 후에는 민수의 특별활동을 챙기고 밤에는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 사이버 범죄 사건이 터지면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럴 때면 소연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민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었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소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민수를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소연은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그녀의 이름은 전설이었어요. 가장 복잡한 사건도 그녀 앞에서는 해결되곤 했죠. 박 팀장님이 맡으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 동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소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저 증거를 따라갈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행동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데이터는 진실만을 말하죠. 이것이 소연의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조는 아들을 구하는 데 쓰일 것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소연의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서진호의 범죄를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기다려,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내게 정의를 찾아줄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의 그녀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그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소연을 진실로 인도할 것이었어요. 현재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1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엄마, 저 누군가를 만났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의 볼은 살짝 붉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만났다고? 어디서? 소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5년 동안 민수가 누군가를 만났다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컴퓨터 화면을 힐끔 쳐다봤어요. 코딩 포럼에서요. 제가 프로그램 오류를 해결해 주었더니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연은 그 눈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주방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민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하나라는 이름이에요. 24살. 저보다 1살 어려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대요. 저랑 정말 비슷한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소연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하나는 민수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는 민수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내 상태에 대해 알아요. 다 설명했거든요. 그런데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런데도 만나자고 한 사람, 아들에게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였어요. 민수가 누군가와 직접 만난다는 것은 큰 변화였으니까요. 걱정 마. 민수야, 엄마가 같이 갈게.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 가볼게요. 하나가 이해해 줄 거예요. 다음 날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셔츠 단추를 3번이나 잘못 끼우고 다시 풀고 또 잘못 끼웠죠. 소연은 조용히 다가가 도와주었어요. 긴장되지? 괜찮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민수는 작게 끄덕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인사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니, 하나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연은 창가에서 민수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카페까지 따라가 있었어요. 민수가 실수하지는 않을지, 상처받지는 않을지. 엄마의 마음은 늘 그랬습니다. 3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민수의 표정을 살폈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평소 보기 힘든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땠어? 잘 만났니?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딘가 멀리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정말 특별해요. 내 말을 다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언제 말을 이어가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소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쁨이 피어올랐어요.
누군가 민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하나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연은 셋이서 식사하는 자리도 마련했어요. 하나는 예쁜 미소를 가진 차분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전해주었어요. 민수 오빠가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제가 풀지 못했던 알고리즘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거든요.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달 후 하나는 자신의 숙부를 소개했습니다. 서진호, 58세, 미래테크라는 IT 기업의 CEO였어요. 그는 격식 있는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민수군, 하나가 자네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 자네의 코딩 능력이 정말 특별하다고. 서진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민수의 표정을 살폈어요. 민수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종종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서진호와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는 장애인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죠. 서진호는 찻잔을 들며 나를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듯했지만 소연의 직업적 본능이 살짝 경고음을 울렸어요. 뭔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부산에 있는 우리 스마트홈 개발 스타트업에서 민수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맞춤형 근무 환경을 제공해드리죠. 소연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부산이라니 너무 멀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자 말을 아꼈습니다. 상황은 그 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수와 하나의 관계는 깊어졌고 놀랍게도 2달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소연은 당황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네. 엄마, 하나와 함께 있으면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호 아저씨가 우리에게 부산의 집도 마련해 주신대요. 소연의 가슴에 무거운 돌이 얹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빠른 전개, 너무 완벽한 조건, 오랜 시간 범죄 혐의를 입증하던 경험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그 모든 의심이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아들의 턱시도를 고르고 결혼식에서 할 말을 연습하는 것을 도왔어요. 민수는 넥타이 매는 법을 몇 번이고 연습했지만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삐뚤어지죠? 민수의 좌절감에 소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어요. 결혼식 날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 마. 민수는 거울 앞에서 신부에게 할 말도 계속 연습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진심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야,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아니, 당신이라고 해야 하나? 소연은 이럴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이 민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이제 그를 이해해줄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조촐한 예식장에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소연은 서진호 일행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서진호가 물었어요. 박 여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했던
경력을 말해야 할까? 그럴 경우 서진호가 불편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의 결혼식이 어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이제는 명예퇴직했고요. 소연의 말에 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이 있는지 소연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 순간 뭔가가 그녀의 내면에서 경고음을 울렸지만 오늘은 민수의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 느낌을 억눌렀어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긴장한 모습으로 제단에 섰을 때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수의 모든 성장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을 때, 첫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하나가 흰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소연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모든 걱정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하나야,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후 민수와 하나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소연은 갑자기 찾아온 정막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이제 민수는 자기 삶을 살아갈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소연은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의 방을 정리하며 빈 침대를 바라봤어요.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민수는 부산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이었어요. 서진호가 약속한 대로 맞춤형 근무 환경이 제공되었고 하나도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제가 만든 코드로 스마트홈이 움직여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안도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소연은 불안했지만 자신의 걱정이 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바쁜가 보네.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겠지. 그렇게 소연은 자신을 달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맴돌았어요. 디지털 수사기관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소연은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수사기관 전문가의 본능과 어머니의 직감이 소연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장비를 가방에 넣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장비들이었지만 이제 다시 필요한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 그 흔적을 지우려 해도 항상 남아있는 법이죠. 그리고 소연은 그 흔적을 찾아내는 전문가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찾아낼 거야. 소연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모성애와 전문가적 직관이 결합된 강한 의지가 그녀를 이끌고 있었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소연은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부산행 기차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의 눈 밑에는 걱정으로 지새운 밤들이 만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민수와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더라? 한 달 하고도 열흘 전. 그때도 짧게 끊겼던 통화였습니다. 엄마,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후로는 문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평소에 민수답지 않은 짧고 건조한 메시지였습니다. 소연의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녀를 부산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소연은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민수의 행복한 결혼, 새로운 직장, 부산에서의 새 생활.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통화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활기가 사라졌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괜한 걱정일까?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의 범죄 혐의를 조사해온 경험이 그녀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게 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쩌면 그 직감이 그녀의 직업병일지도 몰랐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그저 민수를 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탔어요. 서진호가 민수 부부에게 제공했다는 아파트는 바다가 보이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안 그랬다면 또 연락을 피했을 거란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멈췄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지! 분노에 찬 남자의 목소리가 아파트 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의 손가락이 초인종 위에서 멈췄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해가 안 됐어. 다시 설명해 주시면. 그 떨리는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민수였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녀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민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서진호는 그 위에 서서 서류 뭉치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죠. 소파에 앉은 하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서진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희미한 목소리에 소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아들에게 다가가 일으켰어요. 민수의 팔에는 푸른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내 아들에게 뭘 한 거죠? 서진호는 태연하게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업무상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셨네요.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소연은 하나를 노려봤습니다. 자신이 봤던 다정한 며느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수야, 짐 싸.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갈 거야.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소연이 민수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하자 서진호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민수는 현재 중요한 프로젝트 중입니다. 계약상 의무가 있어요. 소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했던 경험이 그녀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제 아들을 학대하는 것이 당신들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당장 비켜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서진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소연의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물러섰어요. 원하는 대로 하시죠. 하지만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민수는 빠르게 짐을 챙겼습니다. 소연은 하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정이 비워진 것 같았어요. 하나야, 넌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두고 봤니? 하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했어요. 세상은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숙부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민수 오빠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못한 것 뿐이에요. 소연의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더 이상 말다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소연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기차 안에서 민수는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고 했어요. 서진호가 제공한 작업실에서 스마트홈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 재미있었다고. 하지만 점차 요구사항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숙부님이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는 코드를 만들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우리 프로젝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때부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하나도 변했어요. 더 이상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숙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방을 둘러봤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안식처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소연은 민수에게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팔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멍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니? 민수는 팔을 빼며 소매로 가렸습니다. 그의 눈은 바닥을 향했어요. 그냥 부딪혔어요. 소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민수가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민수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범죄 수사 전문가로서의 습관이 발동한 거죠. 무언가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민수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서진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점점 명령조로 변해가는 어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인터넷 뱅킹이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서진호가 대표로 있는 미래테크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민수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눈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나는 왜 다들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순간 소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향한 깊은 상처와 자책의 표현이었습니다. 소연은 민수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절대로 내가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너를 속인 거야. 민수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듯 느꼈어요.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많은 서류들. 저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숙부가 괜찮다고 했어요. 하나도 괜찮다고 했고. 소연은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가 다 알아볼게. 내가 서명한 서류가 뭔지, 그들이 너에게 정확히 무슨 일을 시킨 건지. 소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범죄 행위를 입증해오던 전문가로서의 냉정함과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결합된 강한 의지가 그녀의 눈에서 빛났어요. 그들은 증거를 남겼을 거야.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흔적으로 남으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도와줘요. 이 말 한마디에 소연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아들을 착취한 자들의 실체를 밝혀낼 작정이었어요. 이제 그녀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안에는 그녀가 사이버 수사대에서 사용하던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민수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디지털 수사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 민수야,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 거야. 소연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아들을 이용하고 상처 줄 수 없었어요. 디지털 세상의 흔적을 따라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소연의 특기였으니까요. 소연의 서재 문이 며칠째 닫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문 앞에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소연은 오래된 상자를 열어 과거의 장비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명예퇴직 때 몇 가지는 기념품으로 가져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20년간의 경험이 그녀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젠 엄마가 널 지킬 차례야. 소연은 작은 USB 드라이브를 들어 올렸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키로거와 원격 접속 프로그램. 누군가의 컴퓨터에 꽂으면 모든 키 입력을 기록하고 소연이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노트북도 다시 켰습니다. 검은 화면에 초록색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해킹 도구라고 하면 영화에서처럼 화려한 그래픽을 상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들어와 볼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어요. 엄마가 이제부터 하려는 일을 설명해 줄게. 너를 이용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밝혀낼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엄마의 책상 위에 놓인 장비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뭐예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민수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라
사이버 수사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민수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점차 이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잘 다루셨군요. 왜 숨기셨어요? 소연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 직업을 알면 사람들이 경계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소연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미래테크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소연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엄마는 이런 일을 20년 넘게 해왔어. 괜찮아. 이틀 후 소연은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민수 없이 혼자였어요. 가방 안에는 미니 키로거, USB와 특수 안테나, 노트북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래테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소연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주변 와이파이 신호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신호가 잡혔어요. 그중 미래테크의 신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야. 소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매처럼 날카로워졌어요. 특수 안테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꺼내 창문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안테나는 일반 와이파이 수신거리의 3배까지 감지할 수 있었어요. 소연은 신호 강도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히 강했어요. 다음은 취약점 스캔이었습니다. 소연은 자동화된 도구를 실행했어요. 프로그램이 상대방 네트워크의 문과 창문을 하나씩 두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네트워크는 이런 공격에 잘 방어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연은 경험상 알고 있었어요. 항상 어딘가에 작은 틈이 있기 마련이었죠. 10분 후 프로그램이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소연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이메일 서버 취약점 발견.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작이었어요. 이메일 서버는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소연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침투 시작. 화면에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내렸어요. 소연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30초, 1분, 2분, 그리고 마침내 접속 성공. 소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서진호의 이메일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먼저 로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기록된 파일이었어요. 그리고 메일함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된 첨부 파일이 많았어요. 소연은 그것들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버 내 공유 폴더였습니다. 회계 기록, 프로젝트 파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들 중에 증거가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때 하나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펙트럼 프로젝트. 이름만으로도 근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소연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여러 문서와 코드 파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PDF 파일이 있었습니다. 스펙트럼 인재 활용 계획서. 소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특별한 코딩 능력을 활용한 뱅킹 시스템, 침투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서진호는 민수와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코딩 능력을 이용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졌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종종 패턴 인식과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악용해 그들에게 복잡한 코딩을 맡기면서도 실제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는 알리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는 미끼였구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서진호의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를 인재로 영입하기 위한 미끼였던 거예요. 더 많은 파일을 살펴보던 중 소연은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서진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못할 거야.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발견한 모든 파일을 외장 하드에 복사했어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을 때 조심스럽게 서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지웠어요.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온 소연은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문서, 코드 파일들 모두 서진호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였어요. 그녀는 특히 스펙트럼 프로젝트 문서에 집중했습니다. 이 문서 하나만으로도 서진호의 의도가 명백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을 이용해 불법 해킹 도구를 개발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또한 서진호의 과거 기록도 찾아냈어요. 5년 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증거가 부족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달랐어요. 밤새 자료를 분석한 소연은 다음 날 아침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서진호와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가방에 증거 파일이 담긴 USB를 넣고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호텔 방을 나서기 전 소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20년 전 사이버 수사대에 첫 발을 들였을 때의 열정과 결의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흔적으로 남아. 그리고 난 그 흔적을 찾아내는 전문가지.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래테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전의 시간이었어요. 서진호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소연은 마지막으로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녹음기는 작동 중이었고 USB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진호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었어요. 사돈, 갑자기 무슨 일로? 소연은 그의 말을 자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스펙트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서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소연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무슨 말씀이신지. 서진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소연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을 이용해 불법 해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증거, 내 아들 이름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증거, 모든 것이요. 서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USB에서 소연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 파일들은 조작된 것일 수도. 소연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차갑고 승리에 찬 웃음이었어요. 디지털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20년 동안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일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 그때 분명히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어요. 그게 내가 당신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죠.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했어요. 서진호는 갑자기 책상 위의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소연은 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소용없어요. 이미 당신의 모든 통신은 감시 중이에요. 내 옛 동료들이 지금 이 건물을 지켜보고 있죠.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호는 그 말을 믿는 듯했어요. 그의 얼굴에 패배감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소연은 서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이요. 당신이 내 아들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죠. 서진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서진호에게 건넸어요. 이 USB에 있는 증거들은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기회를 주려고 해요. 서진호의 눈에 절망감이 어렸습니다. 소연은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의 모습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서진호 씨.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의 범죄는 이제 끝났어요. 소연의 눈빛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흔적을 따라가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일이었으니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서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녹음 중임을 알렸습니다. 스펙트럼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세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코딩 능력을 이용해 뱅킹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던 그 계획에 대해 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소연은 또 다른 USB를 꺼내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당신의 이메일, 계획서, 코드, 모든 것이 여기 있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자백하고 협조하거나 아니면 서진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어요. 당신이 이긴 것 같지만 난 혼자가 아니에요. 이 업계에는 강력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나를 보호할 겁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어요.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소연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팀장님이 연락해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소연이 은퇴하기 전 함께 일했던 후배 김영사였습니다. 소연은 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공범이 있다고 자백도 했으니까 좀 바빠지겠네. 서진호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동안 소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층에서는 다른 경찰들이 하나를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나가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소연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민수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것이 가장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끝났어.
민수야, 이제 괜찮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지만 소연은 그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가 해냈군요. 정말 대단해요.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부산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연과 민수는 법정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긴장한 듯 손가락으로 바지를 꼬집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서진호, 피고인은 사기, 개인정보 유출, 협박, 감금, 폭행 혐의로 12년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서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소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김하나 피고인은 공범으로 5년형을 선고합니다. 하나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도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호의 조카로서 어쩌면 그녀도 강요에 의해 행동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래테크에는 민수 외에도 5명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뛰어난 코딩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들이 만든 코드가 불법 해킹 도구의 일부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스펙트럼 프로젝트의 실체는 은행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금을 빼돌리는 프로그램 개발이었어요. 서진호는 단순한 게임이나 보안 앱을 만든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코드를 조합해 강력한 해킹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소연은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매주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소연은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희망이 어렸어요.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야. 더 좋은 방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은 오랫동안 생각해온 계획을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쉽게 속거나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엄마를 도와주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들을 돕는 거요.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상처를 딛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물론이지. 넌 우리 센터의 가장 중요한 개발자가 될 거야.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어요. 반년 후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소연과 민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벽에는 센터의 모토가 걸려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모두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센터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과 심리 상담사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사기나 범죄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돕고 예방 교육도 실시했어요.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미래테크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도 센터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민수처럼
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각자의 특별한 능력을 이번에는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는 센터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앱을 개발했어요. 디지털 사기를 감지하고 경고해주는 앱이었습니다. 그의 코드는 이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쓰였어요. 엄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소연은 아들 옆에 앉아 코드를 살펴봤어요. 그녀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어렸습니다. 완벽해. 민수야, 이 알고리즘은 정말 효과적일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코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소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흔적으로 남아요.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코드 완성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빛을 발견했어요. 다음엔 뭘 만들까요, 엄마? 민수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코드가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소연과 민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코드였습니다. 깨진 것들이 다시 복원되어 더 강해지는 그런 코드였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코드로 이루어진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때로는 코드가 손상되기도 하지만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복원된 코드는 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해질 수 있다고. 민수와 소연의 손가락이 나란히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코드는 이제 누군가의 삶을 바꿀 것이었어요. 그것은 디지털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엄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민수야,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은 진정한 코드였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의 코드였어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